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는 작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에피소드가 존재한다. 이러한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신진 인력들을 주축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유명 감독이나 프로듀서를 구심점으로 하여 모인 이들이 기존의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 방식이나 반복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금의 표현 양식을 얻게 된 원동력이었다. 최근 작화계의 흐름은 포스트 웹계가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기존의 웹계가 개발해온 여러 노하우를 흡수하면서 애니메이션의 방향성을 맞춘 작화를 추구한다. 초기 웹계는 움직임의 생생한 느낌의 표현을 무엇보다 우선시했고, 이를 위해선 캐릭터 디자인의 변형과 붕괴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많은 덕후들에게 작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타블렛과 플래시를 이용한 디지털 작화를 활용하면서 기성인들과 잦은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한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자신들만의 연출과 개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현재의 주류 포스트 웹계가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이노우에 토시유키, 쿠츠나 케니치와 같은 업계인들이 꾸준히 작화를 정립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여러 작화 매드가 만들어져 보다 쉽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기술의 발달로 3D 레이아웃을 이용한 보다 복잡한 연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된 영향도 컸다. 한마디로 표현의 폭이 넓어져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웹계가 주류로 떠오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사실 어려운 이야기다. 누군가는 원펀맨을 그 시작으로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모브사이코 100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작품보다는 먼저 구심점이 되는 인물을 통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바빌로니아 5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페고 바빌로니아 5화는 이전까지의 회차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작화적인 볼거리가 풍부했던 회차였다. 바빌로니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길가메시와 에키두의 전투신도 놀랍지만 그보다 눈에 띈 것은 회차 내내 일관성 있게 표현된 길가메시의 연기였다. 사소한 제스처부터 표정, 행동까지 우아하게 표현된 캐릭터는 마치 신화 속의 영웅을 보는 듯 했다. 이후의 회차들에서 에키두와의 전투신에 버금가는 장면은 있었어도 5화에서 표현된 길가메시만큼의 연기 표현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바빌로니아의 전체 회차에서 이 5화는 상당히 눈에 띈다. 흥미로운 사실은 5화에 참여한 제작진 다수가 젊은 애니메이터들이었고 더는 작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이유로 신진 인력들이 팀을 이뤄 5화를 제작하고 해산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제작의 우메하라 쇼타다. 보쿠라노 23화를 기억하는가? 이 에피소드는 대중에게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업계에서는 꽤나 파장을 일으킨 회차였다. 기존의 작품들에서 볼 수 없었던 인간의 생생한 움직임이 시도되었고 다양한 이펙트가 등장했다. 야마시타 신고, 쿠츠나 케니치, 료치모, 쿠리타 신인치 등이 참여한 보쿠라노 23화 이후 웹계가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백, 노에잇, 강철의 연금술사, 나루토 등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리던 이들이 보쿠라노 23화를 통해 자신들의 철학을 선보임으로써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킨 것이다. 웹계라는 이름도 천연돌파 글렌라간의 감독 이마이시 히로유키가 이들에 대해 웹계라고 발언하면서 정착이 된 것. 보쿠라노 23화가 가져온 파장은 웹계라는 새로운 무브먼트의 발현이었다. 웹계의 효시가 된 보쿠라노 23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제작을 맡은 나가미네라는 인물 덕분이었다. 작화에 관심이 많았던 나가미네는 이제는 디지털 작화의 시대라고 말하며 인터넷을 수소문해 디지털 작화가 가능한 애니메이터들을 끌어모아 23화를 만들었다. 타블렛과 플래시를 이용한 디지털 작화는 종이와 달리 프리뷰가 쉬워서 움직임을 보다 중시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펙트에서도 다양한 표현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종이가 아니면 연출 작가 및 수정을 넣지 못하는 게 당연했기에 원화를 프린트해서 종이로 다시 수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디지털 작화는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나가미네가 디지털 작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자 애니메이터를 모으고 이들이 웹계라는 무브먼트를 형성하게 된 것처럼 포스트 웹계의 발현에 유의미한 활약을 해온 인물이 바로 앞서 소개한 우메하라 쇼타다. 동아홍방 출신으로 현재는 클로버 윅스에서 제작을 맡고 있는 우메하라 쇼타는 과감한 스카우트를 통해 많은 애니메이터를 데뷔시켰다. 그가 제작한 에피소드가 하나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식은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으나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인물을 데려와 믿고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재능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재능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또한 만들어주어야 한다.
니세모노가타리 유카를 보면 신인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그의 방식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니세모노가타리 유카는 동화공방이 그로스 하청을 맡아 우메하라 쇼타가 제작한 에피소드로 자칫 잘못하면 민폐를 끼칠 수도 있음에도 책임을 지고 신인을 밀어준 것이다. 지금은 인기 있는 원화가인 카와노 타츠로, 우미시마 센본, 야마모토 유스케가 원화 데뷔를 하고 나카야마 류, 시미즈 아츠키와 같은 지금의 스타 프리랜서가 참여한 이 에피소드는 결국 재밌는 작화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여러 신인을 모아 판을 만들어주는 우메하라의 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이후로도 동화공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에피소드는 모두 우메하라의 담당이었다. 유루유리 2기의 1화, 6화, 7화, 11화가 그랬고 러브라보의 1화, 3화, 5화, 12화가 그랬다. 특히 신인 애니메이터의 연습장이었던 러브라보에서는 우메하라 담당 회차를 모아 황금 에피소드라고 불렸을 정도였다. 제작 데스크로서 미야기누로 진행형, 플라스틱 메모리즈, 3자 3협 등을 제작하고 A1 픽처스와 클로버 익스로 거치를 옮기는 동안 수많은 애니메이터와 연출가가 그의 작품에서 데뷔했다. 대표적으로 친하는 트위터에 GIF를 올린 것이 우메하라의 눈에 띄어 16살의 원화가로 데뷔했으며 현재는 인기 원화가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렇듯 우메하라가 약 10년간 종횡무진 활약한 결과 포스트 웹계라는 새로운 무브먼트가 형성되게 되었다. 물론 그가 이러한 무브먼트를 만들거나 이끌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신인을 발굴하고 모음으로써 그 태동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우메하라 쇼타의 행보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번에도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바로 원더에그 프라이어리티다. 무직선생이나 주술회전이 보여주는 퀄리티도 놀랍지만 그럼에도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남긴 작품은 원더에그 프라이어리티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더에그 프라이어리티의 접근 방식은 놀라우며 업계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다. 애니플렉스와의 기획회의에서 애니메이션 업계에도 업계 이외의 재능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노지마 신지가 거론되었다는 니온TV 우에노 히로유키 프로듀서의 말처럼 웹 기획은 베테랑 각본가 노지마 신지의 합류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노지마 신지는 자살, 학교폭력, 동성애, 가스라이팅 등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소재들을 이용해 사회의 여러 문제를 들춰내고 고찰하고자 한 작가다. 그는 다소 무거울지라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자 했고 이것이 시대상과 어우러져 명성을 얻었다. 걸쭉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의 작품이 안노 히데아키의 에반게리온과 같은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고려하면 노지마 신지의 참여는 놀랍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가 내세우는 인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감독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각본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매우 잘 담아내는 감독, 전성기가 지났다고 평가받는 각본가의 도전에 선뜻 함께해줄 베테랑 감독은 없다. 그렇다면 신인뿐, 우메하라의 눈이 반짝인다. 와카바야시 신이다. 와카바야시 씨는 지백 출신의 애니메이터이자 연출가로 다양한 작품의 원화가로 참여하다 진격의 거인 18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최근에는 7분의 22의 PB, 그날의 그녀들로 감독 데뷔를 했으며 웹을 통해 처음으로 TVA 감독을 맡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선택은 신의 한 수였다. 보통 일본의 TVA 1화는 감독이 직접 연출하여 작품의 미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와카바야시는 웹 1화에서 왜 우메하라가 자신을 선택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했다. 그는 마치 시청자가 직접 캐릭터의 삶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다큐멘터리식의 연출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고찰하는 노지마의 각본을 담아냈다. 공간에 캐릭터를 배치하고 그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앵글과 구도, 빛과 그림자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기에 감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 앵글을 고려해 선택된 화면은 캐릭터의 공간과 위치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 반사와 굴절을 고려하여 장애물을 가로지르는 빛과 그림자가 실제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했다. 앵글과 조명으로 화면의 깊이를 더하고 사실성을 높인 것이다.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도 돋보였다. 이미 앵글과 조명의 활용으로 충분히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지만 클로즈업과 포브샷을 통해 캐릭터의 표정과 제스처를 한층 강조한 것이다. 포브샷은 인물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이 인물의 시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어 몰입도를 높인다. 감독의 이러한 연출 특징은 분명 K-ON과 목소리의 형태 등을 연출한 야마다 나오코에서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는 존경하는 감독으로 야마다 나오코를 거론했으며 7분의 22에서는 그녀의 파트너였던 호리고치 유키코와 함께 작업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K-ON의 성공 이후 야마다 나오코의 다큐멘터리식 연출을 구사하고자 하는 인물은 많았으나 이들 다수는 흉내내기에만 그치고 말았다. 교토 애니메이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간과한 탓이다. 그렇다면 와카바야시는 어떨까? 놀랍게도 그의 뒤에는 우메하라 쇼타가 있다.
공간에 캐릭터를 배치하고 캐릭터의 행동을 관찰하는 다큐멘터리식 연출에는 그 행동, 즉 연기를 표현해줄 실력있는 애니메이터가 필요하다. 작화를 돋보이게 하는 연출이기에 막상 작화가 좋지 못하면 영상의 퀄리티도 떨어진다. 야마다 나오코가 업계 최고인 교토 애니메이션의 인재풀을 이용했다면 우메하라 쇼타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인맥을 이용했다. 사실적인 일상 작화의 선두자 코바야시 케이스케를 코어 애니메이터로 섭외했으며 블랙클로버를 통해 이름을 알린 떠오르는 신예 카와카미 유스케를 액션 디렉터로 데려왔다. 이뿐이라 야마모토 유스케, 요시하라 타츠야, 사토 토시유키, 치나, 하야시 이사오, 니이누마 타쿠야, 오타니 오이, 캐롤이라, 아마자키 하루미, 아사카 요코야마, 이토 카나, 스케가와 히로이코, 묘운 등 소속을 가리지 않고 실력있는 신예 애니메이터를 섭외해 와카바야시를 지원했다. 프로듀서 한 명이 이러한 재능들을 한 곳에 끌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우메하라는 가능했고 그 결과 원더에그 프라이리티라는 놀라운 작품이 탄생했다. 더군다나 베테랑이 아닌 신예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 언급할 순 없지만 코어 애니메이터 코바야시 케이스케와 촬영 감독 오기와라 다케오 정도를 제외하면 주요 제작진 역시 커리어 처음으로 요직을 맡은 인물들이었다. 신예의 탄생은 엄청난 것이 아니다. 재능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메하라 쇼타의 접근법은 놀라우며 업계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팟빵을 눌러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다시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